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요, 중3 2학기 국어 천재밥 까마귀 눈비 맞아 들판이 적막하다입니다. 첫 번째, 까마귀 눈비 맞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래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갈래는 시조입니다. 시조는 정형시로서 사음보와 종장의 첫음보는 삼음절이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3장, 6구, 45자 내외의 율격을 가지는데요. 이때의 3장은 각각 소장, 긴장, 종장을 의미합니다. 저희 시조의 갈래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이때 까마귀는 부정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투영해서 확인하자면 이때 까마귀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한 이들, 즉 안신을 의미합니다. 까마귀는 원래 까만색이죠. 근데 이때 눈을 맞으면 하얀색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눈비를 맞아서 희는 듯 검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까마귀는 눈비를 맞아 겉으로는 흰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은색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검은색의 간신과 흰색의 충신의 구분이 어려운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네요. 동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광명월 이 밤인들 어두우랴. 야광명월은 까마귀와 대비되는 긍정적인 대상으로 이는 충신을 의미합니다. 이 야광명월은 밤이라는 부정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도 어둡지 않은 빛을 내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때 어두랴라고 표현하면서 서리법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장인데요.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이때 임은 단종을 의미하고요. 단종을 향한 일편단심, 즉 변하지 않는 충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변할 줄이 있으랴라고 표현해서 서리법 사용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편단심이라는 표현에서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화자의 말로 화자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까마귀 눈비마저 살펴보았고요. 들판이 적막하다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을 햇볕에 공기에 있는 벼에 눈부신 것 천지인데 그런데 아 들판이 적막하다. 메뚜기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가을이라고 하면 저희 추수의 계절이죠.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이때 눈부신 것이 천지이다. 즉, 추수를 할 때가 됐으니까 저희 과일도 예쁘게 익고 벼도 익어서 황금빛 들판이 되겠죠? 이렇게 눈부신 것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라는 부사어를 통해 시의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부신 것이 많은데 전환시켜서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걸 더욱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쉼표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쉼표를 통해서 풍요로운 가을 들판에서 문득 느껴지는 것이 있음을 드러내며 긴장감을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 긴장감을 준다라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들판이 적막한 이유는 메뚜기가 없어서였죠. 여기서 느낌표를 사용해서 메뚜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충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 시는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시에서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이 불길한 고요.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느니. 처음에 영탄법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불길한 고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적막한 들판을 불길하다라는 정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줄표에서는요, 들판의 적막함과 고요함이 주는 당혹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황금고리라고 표현해서 이것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메뚜기가 사라진 상태죠. 이것은 생태계의 파괴이자 먹이사슬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먹이사슬, 생명의 황금고리가 끊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메뚜기가 없어짐으로써 깨닫게 된 생태계 조화의 파괴를 화자는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줄임표를 통해서요, 생태계의 조화가 무너졌다는 위기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의 황금고리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매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황금고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암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품 두 가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와 관련한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 같이 풀어보실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자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자의 갈래의 시조였죠.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저희 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따라서 1번에 2번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오답 선지도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1번 우리 고유의 자유시이다 되어 있죠. 시조는 자유시가 아니라 정형시입니다. 3번 사문보의 규칙적인 운율을 지니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사문보가 아닌 사문보입니다. 다음으로 중장의 첫음보는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중장이 아니라 저희 종장의 첫음보라고 확인했었죠.
다음으로 5번 조선시대에 발생하여 조선 후기까지 창작된 문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조는 고려시대 때 발생한 문학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가 아니라 현대까지 창작되고 있는 문학이기 때문에 마지막 5번까지 적절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작품은요, 중3 2학기 국어 천재밥 껍빛단리입니다. 중요한 장면만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해방 직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찾아오고 난 후 기쁨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보는 주인공 이인국 박사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갑자기 밖이 왁자지껄 떠들어대었다. 이때 저희는 밖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겠죠. 해방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머리에 깍지를 끼고 비스듬히 누워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에 골몰하던 이인국 박사는 일어나 앉아 한길 쪽에 귀를 기울였다. 들끓는 소리는 더 커갔다. 궁금증에 견디다 못해 그는 엉거주춤 구부린 자세로 밖을 내다보았다. 여기서 들끓는 소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되겠죠. 이에 대해서 친일파였던 이인국 박사는요, 자신에게 해가 찾아올까 봐 두려워 집에 가만히 있다가 주변 소리에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포도에 뒤끓는 사람들은 손에 태극기와 적기를 들고 환호성을 올리고 있었다. 이때 적기는 소련 국기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소련군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해방 이후 38선 이남에는 미국군이,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왔죠. 이를 통해서 이인국 박사가 살고 있는 곳이 38선 이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외국군이 국내로 들어오던 시대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껍빛단리는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한 작품입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일까?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해수비다.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라며 이북에 소련군이 들어오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하는 해숙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뻑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인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해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그는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트를 끄집어내었다. 이때 이 액자가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요한데요. 액자의 내용이 바로 아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어 상용의 가,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국어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어를 국어라고 지칭했던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면 국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집, 바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알 수 있겠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어를 열심히 사용했던 이인국 박사의 집은, 즉, 이 가족이 모두 친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국어 상용의 가가 의미하는 바를 쓰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이 액자가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 넣어 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지금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나라 안에서 일본의 힘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신의 친일 행각을 숨기기 위해서 이 액자를 숨겨뒀던 것입니다. 그는 액자 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글자 한 글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이 행위의 의미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 행적의 증거를 없애 위기를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상황이 달라지자 과거의 행적을 지우려 하는 모습이죠. 자신의 신의 행각에 대한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과거의 신의 행각을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로 틀린 선지로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는 선지가 출제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이인국 박사는 이 국어 상용의 가라는 액자를 찢으면서도 그동안의 혜택을 생각하며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이후에도 이인국 박사의 집안 전체가 얼마나 열심히 일본어를 사용했고 친일에 가담하였는지가 아래 설명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이인국 박사의 기회주의적 태도와 나라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소설이 바로 껍빗달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6번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 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 보시고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 보셨나요? 윗글에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습니다. 이 작품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죠.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적절한 설명 바로 5번이었습니다. 등장인물의 심리를 알고 있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저희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의 서술자죠.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 가자면요. 이 글의 서술자는 인물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여 비판적 시선으로 이인국 박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3 2학기 국어 천재밥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입니다.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제목을 의문문으로 제시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으로 우리나라는 배달 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배달 산업이 발달하였다. 음식은 물론이고 꽃, 서류, 쌀 등 별의별 것을 다 배달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예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도 생겨났다. 우리나라를 배달공화국이라고 표현하죠. 배달을 많이 하는 나라라는 것을 배달공화국이라는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달 산업이 발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후 배달 산업이 커지면서 속도는 경쟁력이 되었다. 전국 어디서나 며칠 이내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달도 가능하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배달은 무조건 빠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배달이 온다라고 하면은 택배도 길어야 2, 3일이면 도착하고 음식 배달은 1시간이 넘어가는 적이 거의 없죠. 이렇듯 배달이 무조건 빠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통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과연 옳은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배달 산업과 관련한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그림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문단에서는요,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해당 글에서 다룰 문제를 제시하고 있네요.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보면 소비자로서는 세상이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때 그림자는 배달 구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일부 택배 기사들은 빨리 배달하려고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다. 여기서 문제점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2년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택배 업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도로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여기서 안전보건공단이라는 신뢰도가 높은 기관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출처를 밝혀서 글 전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은요, 아침에 중요한 물건을 그날 안에 배달해야 하는 택배 기사들은 밤 늦게까지 일을 멈출 수 없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배달해야 할 물건은 많기 때문이다.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 지역 택배 기사 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74시간이다. 1년이면 3,848시간으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1인당 연간 노동시간 1,759시간의 2배가 넘는다. 라면 현재 택배 기사들의 과중한 노동 현실을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자료의 출처 밝히고 있죠. 택배 기사들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한 달 평균 휴무일이 0.152일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택배 기사들은 긴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짧은 휴무를 가지게 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쉬는 날이 아예 없다는 응답자도 90.6%나 되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응답자 가운데 74.1%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해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택배 기사들은 배송 시간을 지키려고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요. 마지막 문단에서 저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벨스니는 모든 노동자는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다. 택배 기사들은 택배 산업에서 핵심이 되는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택배 기사들 역시 바람직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논증 방법 한 가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전제, 두 번째 소전제에서 개별적인 사실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이 글에서 연역 논증이 사용되었다는 것과 이 글과 똑같은 논증 방법을 사용한 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시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편리가 누군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 속도를 지나치게 중요시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택배 기사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작은 불편을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라고 독자를 향한 글쓴이의 메시지가 가장 마지막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주장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윗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 중에서 주제와 가장 밀접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죠. 택배가 조금 늦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했어 라고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 맨 마지막 문단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택배 기사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작은 불편은 받아들일 줄 아는 소비자가 되자라고 했는데요. 이렇듯 조금 늦는 불편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8번의 답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 3, 4, 5번은요, 현재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주장과 거리가 먼 선지들입니다. 여기까지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였는데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3 2학기 국어 천재밥 설득 전략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듣기입니다. 본문에 연설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마틴 루터 킹이 연설을 옮겨 놓은 것인데요. 흑인의 권리를 백인과 동등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은 마지막 연설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저는 오늘 우리 역사에서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행진으로 기억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시작하고 있네요. 연설자 자신의 정서를 우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흑인들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100년 전 한 위대한 미국인이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노예 해방 선언은요, 1863년 미국의 노예 해방에 관한 링컨 대통령이 발표한 선언입니다. 그 당시 북부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던 남부 여러 주의 노예를 즉시 전면적으로 해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노예 해방 선언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미국의 흑인 노예가 모두 해방이 되었는데요. 이 노예 해방 선언을 언급함을 통해서 흑인이 차별받는 현 상황이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흑인도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우리는 그를 상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중대한 선언은 부당함이라는 불길에 몸을 베며 시들어간 수백만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이때 이 희망의 등불은 노예 해방 선언을 비유한 표현으로 빛에 비유하여 흑인 노예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 해방 선언이 흑인들에게는 차별을 철폐하는 한 줄기 희망으로 보인 것이죠. 그 선언은 노예 생활의 기나긴 밤을 걷어내는 한이의 새벽이었습니다. 이때 기나긴 밤은 노예제도가 존재했던 암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기나긴 밤과 대조되는 시간인 환희의 새벽은 또한 노예 해방 선언을 비유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여전히 인종분리 정책이라는 족쇄와 인종차별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절뚝거리며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노예 해방 선언을 기점으로 모든 인종차별이 철폐되어야 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났음에도 흑인은 여전히 인종분리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계속해서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이 거대한 물질적 풍요의 바다 한가운데 가난이라는 섬에 고립되어 살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후미진 곳으로 내몰려 자신의 땅에서 추방당해 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흑인이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으며 인종차별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치욕스러운 현실을 알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차별받는 흑인의 상황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모두 함께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네요. 이때 치욕스럽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감성적 설득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잠시 넘어가서요. 노예 해방 선언을 이야기한 것은 제도적으로 흑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이성적 설득 전략에 기반한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세 번째 파트, 1963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때 이 행진을 통해서 차별이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을 없애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흑인에겐 울분을 토할 곳이 필요했는데 이제 소원을 풀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 나라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발급, 발갑지 않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흑인에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미국에는 안정도, 평온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흑인에 대한 차별이 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기 전까지 저항의 소용돌이는 계속해서 미국의 기반을 흔들 것입니다. 이때 정의의 새벽은 인종차별이 철폐된 자유와 평등이 찾아온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인종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흑인 인권 운동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인 인권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안정도, 평온도 없을 것이라는 말을 통해 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 사용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확인해 보고요. 저희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4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4번. 윗글에 사용된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이 100년 전에 선포된 사실을 바탕으로 흑인 인권 회복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100년 전에 노예 해방 선언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 제도가 철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이 없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그렇기 때문에 흑인의 인권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4번의 답, 5번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3 2학기 국어 천재밥 문장의 짜임입니다. 문장의 기본 구조와 문장 성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는 문장에 총 세 가지 기본 구조가 있는데요.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그 중에서도 어찌하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어떠하다는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엇이다는 대상을 지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주어와 서술어 같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을 우리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문장의 주성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주성분은요, 문장 성분 가운데 문장을 이루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합니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는데요.
주어는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으로요. 문장 안에서 주어를 파악할 때는 주로 주격조사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격조사에 두 가지 있는데요. 이와 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술어는요. 주어의 동작이나 작용, 상태나 성질 등을 풀이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앞에 기본 문장 형태에서 봤을 때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서술어였는데요. 주로 동사나 형용사, 그리고 체언의 서술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로 실현됩니다. 다음으로 목적어는요. 서술어가 나타내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입니다. 이때 목적격 조사 두 가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적격 조사, 을과 르를 보시면 문장에서 어떤 대상이 목적어인지 파악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어는요.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가 주어 외에 요구하는 문장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얼음이 되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서술어는 되다죠? 주어는 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부족한 문장의 구성 성분을 중간에 얼음이라는 부어를 통해서 보충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부어는 서술어 두 가지, 되다, 아니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다, 아니다는 무조건 보어를 취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빠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장의 부속 성분입니다. 주성분의 내용을 자세히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을 부속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습니다. 관형어는 체온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고요.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으로 때로는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기도 하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독립성분입니다. 문장의 다른 성분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을 독립성분이라고 하는데요. 물음, 감탄, 응답 등을 나타내는 독립어가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시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저는 사과를 먹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때 네 라는 것은 응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는 독립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는은 먹는다의 주체가 되는 대상이죠. 이때 저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아까 을을 했을 때 목적격 조사라고 했었죠? 사과를 그러면 목적어가 되겠고요. 먹겠습니다는 마지막 서술어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장의 성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혼문장과 겹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하고요.
견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견문장이라고 합니다. 견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나란히 이어진 문장과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도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요,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문장으로 주로 나열이나 대조, 선택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나는 밥을 먹었고, 너는 빵을 먹었다. 라고 했을 때 나열의 의미가 되겠죠. 이런 문장들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요.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와서 우산을 썼다. 라고 하면은 비가 온다라는 상황이 원인이 되어서 그 뒤에 문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럴 경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원인, 조건, 과정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는 문장 보겠습니다. 아는 문장 총 5개가 있는데요.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입니다.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절로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관형절은 문장에서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요. 부사절,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합니다. 서술절,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점이요. 다른 안긴 문장과는 다르게 서술절은 절의 표지가 없습니다. 절 표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인용절,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긴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이렇게 안긴 문장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문제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풀어볼 문제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안긴 문장의 종류와 그 역할이 같은 예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보기 명수가 그 일을 해냈음이 분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안긴 문장 명수가 그 일을 해내다라는 문장이 안겨 있죠. 이때 해내다라는 서술어에서 이라는 어미가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라는 조사 붙어 있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건 앞에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무엇 무엇이 분명하다. 주격조사 결합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보기는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로 안겨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동일한 문장의 형태를 가진 문장, 답은 4번이었습니다. 지금은 집에 가기가 너무 싫다. 이때 집에 가다라는 문장이 가라는 주격조사를 만나서 주어로 안겨 있죠. 따라서 7번 문장, 7번의 4번 문장도 명사절이 주어로 안겨 있는 문장이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3 2학기 국어 천재밥 쓰기 윤리와 보고서 쓰기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쓰기 윤리 파트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입니다. 쓰기 윤리를 지키며 글쓰기인데요. 성국 모둠별로 조사 보고서를 써야 하는데 우리 모둠은 무엇을 조사할까? 라고 묻고 있죠. 이때 조사 보고서라고 함은 조사 대상의 실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놓은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모둠원들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희영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건 어때? 라면서 보고서의 주제를 제안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제역은 좋아, 우리 생활과 관련 있는 주제이니까 라며 생활에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까지 조사하고 그 뒤에 모여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자 라면서 보고서 쓰기 일정을 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난 뒤 다시 모인 모두먼들의 모습인데요. 예지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해 볼까? 이 자료는 어디서 찾았어? 라고 물으니 성국이 인터넷에서 관련 자료를 여러 개 찾아서 적당히 짜깁기 했어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쓰기율리 확인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의 자료를 짜깁기 하는 것은 쓰기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희영이 이러한 성국에게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 게다가 짜깁기라니 라며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표절하거나 짜깁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혁이 인터넷 자료는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라며 인터넷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희영이 이 자료는 출처가 땡땡땡 누리집이네 라며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올바른 쓰기율리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지가 응, 자료를 정리할 때 출처도 같이 적어두었어 라고 대답하자 재혁은 잘했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인용할 때 출처를 꼭 밝혀야 하니까 라며 출처를 밝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국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혁이 예상보다 더 많은 친구가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더 많은 친구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 원래의 생각과는 다른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지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네.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고칠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사 결과를 함부로 고치거나 왜곡, 조작하는 것은 쓰기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이에 재혁이 그건 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거야. 왜곡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국은 보고서를 쓸 때 지켜야 할 게 많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만이 아니야. 다른 글을 쓸 때에도 반드시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해. 보고서를 쓰기 전에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의 내용이 정확한지, 출처가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자. 설문조사 결과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정리하고, 내용을 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써보자 라며 마지막에 쓰기 윤리에 대한 정리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을 끝으로 대화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기 윤리에 관한 내용 세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르게 인용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아이디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베껴 쓰면 안 됩니다. 또한 두 개 이상의 글을 쪼개고 붙여서 자신의 글처럼 속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글을 쪼개고 붙이는 행위를 저희 짜깁기라고 표현하죠. 짜깁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쓰기 윤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 짜집기라고 저희 주로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짜깁기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맞춤법 문제 만약 나오게 된다면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용을 하는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발표해야겠죠? 다음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기술하기입니다. 관찰, 조사, 실험을 하지 않고 마치 한 것처럼 속여서 글을 쓰면 안 되고요. 관찰, 조사, 실험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면 안 됩니다. 이렇듯 사실의 왜곡과 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쓰기 윤리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의를 지켜 언어 사용하기입니다.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조롱하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말할 때와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에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용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쓰기 윤리와 관련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광고문에서 강조하는 바로 적절한 것 묻고 있는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6번 광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문구에 취재하는 데는 10일, 복제하는 데는 10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뉴스는 언론사와 기사 작성자의 시간과 노력, 그들의 열정이 담긴 소중한 창작물입니다. 뉴스의 저작권이 잘 보호될 때 문화 선진국의 꿈도 이루어집니다. 라며 저작권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따라서 이 광고문에서 강조하는 것, 적절한 것 바로 4번이었습니다. 뉴스 저작물도 음악, 영화, 게임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되겠죠? 네, 출처를 밝히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에서 강조하고 있는 쓰기 윤리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대화와 쓰기 예시를 보고 어떤 쓰기 윤리를 지키고 어떤 쓰기 윤리를 위반했는지
파악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3 2학기 국어 천재밥 읽기 과정을 점검하며 읽기입니다. 저희 읽기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읽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중심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우리는 읽기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도 하며,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한다. 읽기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이런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읽기의 가치와 읽기 능력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추려면 글을 읽는 동안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 이유로 첫 번째, 높은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갖추기 위해 두 번째, 읽기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얻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도 하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읽기 과정이 무엇이고 이를 점검하며 조정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기의 과정입니다.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읽기의 과정에 따라 읽는 것이 좋다. 읽기 과정은 대체로 읽기 전, 읽기 후, 읽기 중, 읽기 후의 세 단계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읽기 과정의 각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살펴보자라고 하네요. 첫 번째, 읽기 전 단계입니다. 읽기 전 단계에서는 먼저 읽기 목적을 정하는 것이 좋다. 저희가 소설을 읽을 때는 뭐 재미를 위해서 읽을 수도 있겠고, 새로운 이야기를 접하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에 반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을 때는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는다거나 혹은 내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그런 글들을 읽겠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글을 읽으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읽게 될 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도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위해 읽는 것인지, 교양을 쌓으려고 읽는 것인지, 여가를 보내려고 읽는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글의 제목이나 차례를 훑어보면서 글의 내용을 예측해 본다. 이것을 저희 예측하기라고 하고요. 저희 제목이나 목차를 보면 해당 소단원이나 전체 단원의 내용을 대표하는 제목이 붙어 있죠. 그 제목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는 단계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궁금한 점, 알고 싶은 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질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저희 예측하기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글을 읽을 것이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해 보았잖아요. 이를 바탕으로 미리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읽기 중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읽기 중 단계에서는 글을 읽기 전에 예측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를 예측 확인하기 단계라고 하고요.
자신이 미리 만들어 놓은 질문에 답을 찾기도 합니다. 또한 글을 읽어 나가면서 각 부분의 중심 내용을 파악합니다. 나아가 글쓴이의 의도를 추론하고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하기도 하고 그것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글의 의미를 이해해 나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공감하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기만 하는 것도 아닌 둘 다 서로 적절하게 조합하여 어떠한 내용엔 공감하기도 하고 어떠한 내용엔 비판을 하기도 하면서 비판적 읽기와 공감하며 읽기를 동시에 수행해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읽기 후 단계에서는 글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한다. 글을 다 읽고 나서는 읽기 후 요약하기 단계를 진행할 수 있겠죠? 또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해보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은 없는지 생각해본다. 그리고 자신이 글을 잘 읽었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평가한다. 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도 있고, 필요한 글을 더 찾아 읽을 수도 있다. 라며 마지막 읽기 후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들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읽기의 과정별 활동이 반드시 그 과정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독자의 읽기 상황에 따라 다른 단계에서 해당 행동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읽기 과정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이때 중요한 건 내용일치 문제에서 읽기 과정별 활동은 반드시 그 과정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읽기 과정에서 읽기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읽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독자는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다음을 살피며 어떻게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과정을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자신의 읽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자의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요. 독자의 마음, 태도, 생리적 상태, 동기 등은 자주 변하죠. 이것은 읽기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책을 읽는 것이 불편하면 자세를 바르게 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심리가 불안정하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렇듯 글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상태에 대해서도 조정 대상이라는 것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의 관점에서 조정하는 것인데요. 독자는 글의 난이도, 주제 등을 고려하여 읽기 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요. 단어의 뜻을 모른다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거나 앞뒤 내용을 참고하여 뜻을 추론할 수 있고요. 글의 어느 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일단 뒷부분을 이어서 계속 읽은 뒤에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때는요, 참고 서적을 찾아보거나 읽기를 중단하고 내용이 비슷하지만 더 쉬운 글을 찾아 읽는 것이 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읽기를 중단하는 것 또한 읽기 과정을 조정하는 방안에 해당합니다. 시작한 글을 끝까지 다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독서 환경입니다. 글을 읽는 물리적 환경, 소음 등도 읽기 과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주변이 어수선하고 시끄럽다면 좀 더 차분하고 조용한 환경으로 만드는 등 문제를 해결하여 독서 환경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과 읽기 과정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문제로 읽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가에서 라를 바탕으로 할 때 읽기 전 단계에서 주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기인데요. 저희 요약하기 읽기 후 활동에서 살펴보았었죠? 읽기 전인데 내용을 요약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1번의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읽기 과정을 점검하며 읽기였는데요.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모의고사, 기출, 분석, 변형 문제를 제공하는 국어 전문 학습 자료 제공 사이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요. 중3 2학기 국어 천재밥 청중을 고려하며 자신 있게 말하기입니다. 만화의 내용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연우의 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 말하, 다음 주 말하기 발표 주제를 무엇으로 하지? 우리 반 친구들이 어떤 얘기에 관심을 가질까? 라며 말하기 주제를 선정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때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우는 고민을 한 끝에 산화황 열매의 가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찍찍이를 개발했다는 과학 선생님의 이야기에 친구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 라며 청중이 관심을 보인 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중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생체 모방 기술로 만든 물건들을 소개해야겠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고 있습니다. 생체 모방 기술로 만든 물건들의 사진을 보여주면 친구들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라며 말뿐만 아니라 사진 자료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체 모방 기술이라는 말은 생명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라고 쉽게 풀어 말하는 게 좋겠어. 라며 지금 청중이 모두 중학생이죠? 청중의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어휘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며칠 뒤입니다. 발표 자료는 만들었는데 친구들 앞에서 말할 생각을 하니 너무 떨려. 지난번 사회 시간에 발표할 때도 너무 떨려서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 연우가 많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 말하기 불안이 나타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 익숙하지 않아서 말하기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연우는 이전 발표에서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과거에도 말하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면 이후에 말하기 불안이 더욱 심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연우의 표정을 보고 묻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네. 무슨 일 있어? 연우는 응, 국어 시간에 소개하는 말하기를 하는데 벌써 긴장돼. 실수하면 어쩌지? 말할 내용을 잊어버리면 친구들이 내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줄까? 다양한 말하기 불안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불안의 원인 두 번째, 실수할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말할 내용을 잊어버리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요. 친구들이 내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연우야,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봐. 라며 말하기 불안을 대처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말하기 불안 대처 방법이 이후로 더 나오게 됩니다. 연우는 긍정적인 생각이라며 반문하고 있고요. 언니는 응, 말하기를 멋지게 끝낸 너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거지. 또 난 잘해낼 거야. 작은 실수쯤은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될 거야. 라며 생각의 전환을 하는 것을 말하기 불안 대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라고 연우가 묻고 있고요. 언니는 그럼, 그리고 말할 내용을 잊을까 걱정이라면 연습을 많이 해봐.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대처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작은 종이에 주요 내용을 적어두는 것도 좋아. 라며 마지막으로 주요 내용을 메모하는 것까지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도 말할 때 긴장되면 어쩌지? 라고 묻는 연우에게 언니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반복해봐.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지. 라며 심호흡을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몸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연우는 응, 그렇게 해볼게. 정말 고마워, 언니. 라며 언니가 해준 조언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이때 언니가 제시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우는 연습도 하고 긍정적인 사고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연우는 이후 학생들 앞에서 소개하는 말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나는 잘할 거야. 실수해도 괜찮아. 자연스럽게 넘어가도 돼. 라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모습,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우는 필통을 활용해서 필통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물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통의 이 부분을 뭐라 부르는지 아시나요? 라며 질문하는 말하기 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후 연우는요, 잠깐 시간을 두고 친구들의 반응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찍찍이 아냐? 라며 반응하고 있고요. 연우는 맞습니다. 정식 명칭은 벨크로 테이프입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고요. 산후우 열매 가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만들었다. 또한 벨크로 테이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청중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아도 아프지 않은 주사 바늘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이 주사 바늘의 굵기는 50 마이크로미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연우는 친구들의 표정을 보니 주사 바늘의 굵기가 가늠이 안 되나 보다. 머리카락 굵기와 비교해야겠어. 라며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주사 바늘은 머리카락보다도 가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청중이 더욱 이해하기 쉽도록 제시하고 있죠. 이렇게 연우가 성공적인 말하기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문이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에 관한 문제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춰두신 후에 문제를 풀어보시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1번, 연우의 말하기 불안에 대해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말하기 위해 내용을 철저히 암기해 보렴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말하기 불안을 부추기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적절하지 않은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1번부터 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를 멋지게 끝낸 너의 모습을 상상해봐. 이거 긍정적 사고 해보기였죠? 두 번째로 긴장이 된다면 심호흡을 반복하는 것, 언니가 해준 조언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 작은 종이에 말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적어두는 것도 좋다. 저희 메모해서 말하는 것도 언니의 조언 중 하나였죠. 마지막 5번, 내가 준비한 발표를 친구들이 진지하고 흥미롭게 들을 거라고 생각해봐. 라며 여기서도 긍정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선지 모두 조언으로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청중을 고려하며 자신 있게 말하기였습니다. 더 많은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